일단 여기부터 확률. 나는 이거 쓰는 처음에 딱 제목을 쓸 때 오늘의 컨디션이 다 나타나. 굉장히 안 좋은 날이야. 나는 도발하지 말라고. 자, 우리 지금 확률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보자.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게 경우의 수야, 그지? 이거는 이제 수 하에서 먼저 배우고 플러스 해가지고 앞쪽에서 순열과 조합 배웠잖아.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 이게 이제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 통계. 우리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일단 우리 경우의 수를 다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확률은 어려울 건 없어. 일단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관심 사건의 경우의 수. 요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금 교과서에서 사실 잘 나오지는 않는 단어인데 계속 관심 사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 보면은 문제에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무슨 확률을 구하여라 하면은 그 무슨 것이 결국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란 거야. 내가 관심을. 그러니까 동전이 앞이 나올 것만 나는 생각할 거야. 근데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동전이라면 좀 그렇다. 주사위가 난 1이 나오는 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은 1이 나오는 거 아니면 다 1이 나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1과 나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1이 나오는 사건 요거 하나만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나오는 거 그것만 갖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 외의 거. 그럼 결국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건과 그 나머지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1이 나오게끔 된다는 거. 자, 이제 요게 일단 가장 머릿속에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그럼 결국에는 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지. 그치? 그 중에 내가 관심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결국 얘네가 다 얘를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배웠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들을 배웠잖아.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구해야 된다. 결국 이 소리야. 그럼 결국 뭐냐? 내가 전체의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관심 사건의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느냐인데, 이 관심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이야.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딱 이렇게 구해도 답이 나오는 게 맞나? 이런 거. 경우의 수 하면서도 계속 이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정도로 많이 풀어봐야지만이 되는 구간이 여기 확률이야. 실제로 수능에서는 자,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가 어려운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일단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될 수가 없어. 여기 진짜 어렵게 되면 아무도 못 풀어. 근데 그만큼이 안 나오게끔 교육과정이 딱 그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실제로 우리 보면 중복조합 배웠지, 뭐 중복 뭐 순열 배웠지,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기출 문제들을 봐온 건데 이 확률에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 실제로 확률은 거의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게끔 될 거야. 순열도 거의 안 써.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합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그냥 자유자재로 내가 구성해내고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실제로 확률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핵심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실제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중복 조합도 나오고 뭐 중복 순열, 순열 다 나와. 몰라, 뭐 원순열은 실제로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확률 문제에서의 이 전체 경우의 수나 관심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이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용해가지고만 문제가 해결이 거진 다 될 거다. 머릿속에 딱 이 정도의 컨셉을 갖고 수업을 시작하자고. 자, 확률하면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어야. 용어 같은 경우들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내신에서는 서술형 1번 문제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 시행 사건 딱 줘놓고선 이거의 근원 사건을 구해라, 무슨 뭘 구해라,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
우리 학교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래서 그랬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잘 기억하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시행이야. 시행은 뭐야? 어떤 행동을 내가 한다는 거야. 그 행동이 근데 내가 그걸로 어떤 수학적인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결국 시행은 뭐야? 그냥 내가 뭔가 짓거리를 한다는 거야. 뭔 짓거리인가를 내가 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자,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부 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요거에서 여기 이제 근원 사건이랑 표본 공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좀 구분을 해야 돼. 자, 여기서 먼저 근원 사건을 얘기할게요.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을 근원 사건이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주사위로 얘기를 해줄게. 주사위를 내가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겠지. 그 1, 2, 3, 4, 5, 6이 하나의 집합 안에 있는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 얘는 그래서 1, 2, 3, 4, 5, 6. 얘가 표본 공간인 거야. 전체 집합인 거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전체 집합. 그치? 그런데 근원 사건은 뭐냐면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띄엄띄엄 해가지고 놔두는 걸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해. 여기에서 하나만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만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만 갖다 놓고, 이런 것들 각각의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얘는 표본 공간이 전체고 그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하나로 나타낸 게 근원 사건. 근원 사건 중에서 우리가 시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사건이야. 시행을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건 시행이고,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어. 그럼 사건이 일어난 거야. 사건은 내가 시행을 예를 들어서 2번을 했어. 그러면 사건이 2번 일어났겠지. 그럼 1, 3이 나왔다면 사건은 1, 3 이렇게 나왔네. 이게 사건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조금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되게 시행, 사건 뭐 이런 거 되게 우습게 쓰게 되는데 그냥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의미는 이렇다는 얘기야. 자, 전사건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고 어떤 시행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지. 공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그냥 7이 나올 확률 이런 거야. 이런 걸 공사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요번에 그 교육과정 개편안을 보면은 전사건, 공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건 뭐 교과서마다 틀리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것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시행,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사건 이게 어떤 얘기다라는 거 좀 먼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적어보자. 그 밑에 합사건, 곱사건. 자, 합사건은 곱사건. 자, 근데 너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떤 이 확률이라는 걸 표시할 때 수학 하에서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이나 집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네가 조금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집합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확률 숫자를 계산할 때 벤 다이어그램 진짜 많이 활용하거든. 이 합사건, 곱사건에서 이게 전체야. 자, 어떤 전체 사건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 또는 B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럼 뭐야?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이 사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합사건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합집합의 느낌의 강의. 자, 곱사건은 이제 곱이라고 해봐야 이제 곱하기 더하기 이런 느낌은 아니야 절대로. 자, 여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동시야.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표시할 때는 A와 B의 교집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야.
야, 지금은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수학 계산으로 해야 돼. 일단은 합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다, 곱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다. 실제로 합사건을 구해라, 곱사건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이건 A 또는 B가 다 A가 나도 상관없고 B가 나도 상관없는 경우구나. 내지는 이건 A이면서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경우구나. 이런 것들을 문제 속에서 네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다음. 배반 사건과 여사건. 배반 사건은 어떤 전체 집합 사건에서 두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의 교집합이 전혀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일단 주사위를 던졌을 때 2보다 작은 눈이 나올 확률과 5보다 큰 눈이 나올 확률은 완전히 교집합이라는 게 없잖아. 그런 것들은 배반 사건인 거야. 이게 교집합이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그러고, 만약 여사건이라는 거 이름은 많이 들어봤겠지. 여사건, A의 여집합 이런 거 있잖아. 여사건은 뭐야? 그러면 전체 집합, 전체 어떤 확률에서 표본 공간에서 A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바로 여사건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내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 아닌 것들은 다 그냥 여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 귀찮고, 그럴 때는 이 여사건이라는 것을 좀 구하는 게 우리가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경우의 수할 때도 몇 번 했었잖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 여사건을 구해가지고 전체 사건에서 빼는 거. 요런 것들까지가 얘기 나오는 게 우리 나오고, 여기 있는 보기 문제들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하나 다 써보고 답안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알았지? 봅시다. 배반사건, 여사건 이런 거 쭉 넘어가면 되고, 여기 있는 문제 다 하나씩 다 풀어봐야 되고. 자, 이제 확률의 뜻. 결국에는 확률의 뜻 뭐냐? 이걸 전체 사건에서 내가 관심 사건인 경우가 있는 관심 사건의 개수를 분수로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한다. 결국 지금도 확률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확률에도 보면은 옆에 있는 거 맞돌 교과서 특강 한번 봐봐. 수학적 확률일 조건 있지. 그리고 뒤에 통계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내가 이 문제는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더라고. 어떤 사건들 쭈루루루룩 줘놓고 나서 다음 중에서 수학적 확률인 것은 이걸 찾는 문제가 있었어.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도 모르겠었거든. 이게 다 뭐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적 확률의 조건이 옆에 쭈루룩 나와 있지. 자, 봐봐. 어떤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 알겠지?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지금 내용 자체가 정말 잘 나와 있어. 정말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떤 거라고 하니, 이거 예시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것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냥 거의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수학적인 거구나. 그지? 근데 봐봐, 여기 봐봐. 해가 뜨거나 뜨지 않는 경우가 두 개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뜰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이게 수학적 확률이냐? 이걸 이제 묻는 거야. 이게 제가 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 이런 문제가 봐봐. 해석을 잘 나와있지. 해가 뜨는 것과 뜨지 않은 것은 각각의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가 없잖아. 이건 모르는 거야. 내일 갑자기 어디 천체에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알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건 다 진짜 수학적 확률이 완벽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 그게 가장 간단한 게 동전하고 주사위이기 때문에 맨날 주구장창 그 문제를 주는 거야. 그게 수학적 확률은 거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봐봐. 자, 동전을 세 번 던져 차례로 앞면, 뒷면, 앞면이 나면 다음엔 반드시 뒷면이 나온다. 이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 기대할 수 없는 거야. 앞면만 계속 막 주구장창 100만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확률이 제로는 아니거든,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 이런 것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오케이? 근데 봐봐,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통계적 확률은 내가 여러 번 해보니까 이 대충 이 정도 나오더라, 이 얘기야. 이게 통계적인 확률이야. 봐봐, 여기 지금 막 되게 어렵게 막 문제가 나와 있는데 계속 던지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지. 가장 대표적으로 애들이 수학적 확률이 아님에도 수학적 확률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윷놀이야. 자, 윷은 자 이렇게 옆에서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닥한 부분이 있고 동그란 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나올 것인지 이런 상태가 나올 것인지 얘가 각각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윷을 던졌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은 여기에 면적이라든가 여기가 지금 닿을 수 있는 면적과 여기가 닿을 수 있는 면적도 다를 뿐더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랑 얘보다 얘도 던졌을 때 여기 봐봐. 평평한 면이 나오는 횟수가 240번 정도로 오히려 평평한 면이 나오는 횟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2분의 1이 아니야. 동전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완전히 다르잖아. 두 개의 표현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애들 되게 착각 많이 한다, 이건. 이건 이게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요렇게 대충 되더라라는 게 통계적인 확률이야. 그러면은 사실 내가 만약에 이런 수학적 확률이 적용되는 동전 같은 것들을 통계적 확률로 내가 한다면은 이걸 수십만 번을 하면 할수록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형태를 나타내겠지. 그것은 나중에 이제 뭐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로 다시 배우게 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마지막 기하학적 확률인데 얘는 면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면적을 이용하는 걸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트 같은 걸 던진다고 했을 때, 양분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전체 넓이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요 넓이가 내가 한 20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내가 딱 더 싸서 무조건 이 안에는 맞춘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100분의 2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면적의 면적이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원칙적으로 내가 만약에 쏜다면은 여기를 겨냥해서 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맞을 확률과 여기에 맞을 확률이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조건을 줘. 어디든 맞을 확률이 같고 뭐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줄 거야. 이랬을 때 우리 면적을 이용해가지고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실제로 이거는 그냥 좀 곁다리처럼 있고 실제로 문제에서 이걸 구해라라고 하는 적은 없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구해야 돼. 이거를 구해야 되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는 문제 그냥 간단하게 면적 구하는 거니까 면적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률들이 도대체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을 것이냐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확률을 표현할 때는 보통 P 확률의 표현은 probability 해가지고 P라고 쓰고 사건을 A라고 해요. 이런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냐. 자, 뭐 어떤 시행에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확률이라는 것은 이 A라는 것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무조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지. 그 확률은 어쨌든 100%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이거나 아니면 죽어도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거나 그 사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확률은 이런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고, 자, 전체 사건을 보통 우리가 S라고 표현해. 확률, 어떤 전체 사건이 만약에 일어날 확률이라면 얘는 당연히 1이겠지. 얘는 당연히 1이라는 것이고, 자, 여기가 전사건이야. 이게 전사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마지막 공사건. 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면 당연히 0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나중에 나올 거야. 나오긴 나오겠지만 미리 알고 넘어갈 것은 내가 어떤 사건이 있어. 얘랑 어떤 사건에 여사건을 더하면 뭐 이게 항상 일이 되겠지. 자, 이게 확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야. 요거는 그냥 너무나 쉬우니까 우리 그냥 개념적으로도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지금부터 여기 개념 익힌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쭉 다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보면은 이것은 좀 이게 좀 오바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먼저 하고 넘어가게. 이 교재가 어쨌든 문제는 진짜 없는 문제가 없어. 다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오바스러운데 싶은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 특히나 순열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력이나 그 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와 내가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의 수, 그것을 찾아내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원순열,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나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내신이고 수능이고 이 문제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썩여가면서 공부를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자, 같은 것이 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교란순열. 교란순열 혹시 기억하니? 내가 수업을 해줬었지? 아니? 3일 때 1,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9, 5일 때 44. 이런 얘기를 안 해줬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도 좀 기억하고 있다. 교란순열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뭐 자기 것들 뭐 모자를 하나 쓰고 있다고 딱 던졌을 때 딱 잡았는데 모두 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잡을 확률.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안 했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자, 그러면 봐봐. 두 명이 있어. 너랑 나랑 있어. 너랑 나랑 모자를 쓰고 있다가 던졌어. 그래가지고 딱 잡았는데 나는 네 걸 잡고 니는 내 걸 잡아야 돼. 그럼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경우의 수. 한 가지. 내가 내 걸 잡거나 내가 네 걸 잡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내가 내 걸 잡으면은 우리 서로 다 자기 걸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자, 두 명일 때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는 건 한 가지야. 자, 세 명일 때는 몇 가지일까? 두 가지야. 네 명일 때는 몇 가지일까? 갑자기 많아져 여기서부터. 9가지야. 5명일 땐 몇 가지일까? 엄청 많아져. 44가지. 44가지. 자, 그래서 요 숫자는 그냥 외워버려. 이거는 실제로 뭘로 밖에는 못 풀어. 원래 이건 교란순열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통계학과 가지고 대학 가서 배우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수형도를 그려야 돼. 실제로 하나하나 다 그려보는 거야. 해본 적 있어? 자, 한번 해볼게.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야. 자, A, B, C, D가 있는데 4명이잖아. 4명이야. A가 일단 내가 B의 것을 집은 확률이야. B의 것을 집었어 일단은. 그리고 B는 그러면은 뭐 A를 집어도 되고 C를 집어도 되고 뭐 D를 집어도 되겠지. 그치? 근데 B, A니까 여기는 무조건 D, C 이렇게밖에 안 돼.
그치? 이렇게 해야지 다 다른 거 잡지. C, B, C니까 C는 뭐야? A나 D 할 수 있지. 그치? A나 D인데 A가 A를 잡으면 D가 자기 걸 잡잖아. 그럼 여기 무조건 D야. 이렇게 해야 돼. 자, B, D야. 그 다음에 얘는 C가 안 되니까 A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 C. 요런 식으로 딱 그리면 이게 총 9가지가 나와. 총 9가지가 나와가지고 9개고 이걸 5명이 하면은 44가지야. 사실 수염도로 내가 그릴 수 있는 한계는 내가 봤을 땐 여기까지야. 근데 이것을 낸 학교가 있었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걸 가르쳐 준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걸 낸다는 게 말이 안 돼. 그 성남에 있는 학생부라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많이 하는 학교야. 자, 이 교란순열 그래가지고 이 숫자 같은 정도는 머릿속으로 그냥 암기를 해두면은 네 인생이 조금 더 편리해질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 단순히 모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어떤 상황을 줘가지고 이것이 교란순열임을 이렇게 암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풀게끔 되는 경우도 있어. 무슨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개념이 그럼 8, 9, 10, 11, 12, 13까지 다 나온 게 뭐니? 전부 다. 이제까지의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 전부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지금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단순히 확률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것은 순열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뭐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위바위보 문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가위바위보랑 여기에 보면 함수의 개수와 확률까지 쭉 나와 있어. 그런데 이건 그냥 한번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쓱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 진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확률이라는 게 뭐다. 그리고 확률을 구할 때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분해 내가 관심 사건을 갖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뭐다? 내가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해야지만이 정확한 확률이 나온다는 거야. 이것이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일단 요거 잘해야 돼. 요걸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문제들 내가 보기엔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요것들 일단 먼저 풀어보고 결국 실제로 나중에 확률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것들은 뒤에 단원 문제라든가 그 다음 단원 확률의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일단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조금 경우의 수 구하는 거에 좀 이렇게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경우의 수를 계속 많이 구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많이 해봐야 되니까 이것은 꼭 손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일단 오늘은 요거부터 먼저 푸는 걸로 합시다.